코로나 이후로 지나가면서부터 전 세계적인 미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누구 A처럼 돼주세요의 개념이 아니라 피부가 밝게 해주세요. 피부결이 몇 개나 주고 싶어요. 그러면 물리적인 자극을 주지 않고 집에서 모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블랙헤드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피부가 이렇게 표피가 있고요, 진피가 있고요, 이렇게 지방이 있습니다. 털이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고, 여기 모낭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피지샘이라는 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피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얘네가 그냥 원활하게 분비가 잘 되면 이 안쪽에서 피지가 고여 있을 일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입구가 좁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쓰는 화장품이 모공의 입구를 이렇게 막고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이 개기름, 즉 피지가 이런 식으로 고여있게 되면서 노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단단해져요. 얘네가 계속해서 피지가 만들어지니까 얘네들도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해서 이렇게 고기 중에 고기를 빼꼼 내밀면 끝이 검기에 산화가 되거나 먼지 같은 것들도 좀 묻고 이래서 검기에 보여요. 그게 블랙헤드예요. 자, 그러면 블랙헤드를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피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안 막히게 하거나, 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이 피지 자체를 줄이는 개념은 사실은 먹는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피지 파괴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피지가 많게 태어났으면 사실은 생활 습관으로 피지가 안 생기게끔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안 막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노란색 알갱이들이 딱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얘네를 뚫어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뚫어주는 건 주로 뭘 했었어요? 코팩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코팩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접착력이 있는 애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요 블랙헤드를 같이 떨어낼 정도의 접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피부 표면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극이 되죠. 코는 특히나 얼굴 중에서도 돌출이 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를 풀 때도 마찰이 많이 가해지고 추울 때도 코 막 빨개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확장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코팩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러면 물리적인 자극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얘를 없애냐?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클렌징 오일. 얘는 지금 기름 덩어리인 거잖아요. 기름은 뭘로 녹이죠?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클렌징 오일 나 써보니까 오히려 트러블 더 생기던데, 이런 분들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클렌징 오일의 성분이 모공에 잔존돼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개가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을 쓸 때는 현명하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제 클렌징 오일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블랙헤드를 줄이는 방법에도 적용이 되지만, 사실은 메이크업이 돼 있었을 때 클렌징하는 방법 똑같이 적용이 돼요. 맨 처음에 얼굴을 닦으려고 세면대에 왔어요. 클렌징 오일을 하기 전에 물로 얼굴 한번 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서 온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손부터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당연히 손이 깨끗해야 되니까. 자, 손을 닦았어요. 이 상태에서 클렌징 오일을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손에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짰어. 그러면 이미 여기서 밀키스 색깔처럼 변하는 유화 현상이 여기서 생겨버려요. 우리는 코에서 생겨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항상 손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물기가 깨끗하게 없어야 돼요. 손에 물기가 깨끗이 없는 상태에서 클렌징 오일을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얘를 얼굴에다가 묻히는 개념으로 묻혀주는 거예요. 이걸로 닦으면 안 돼요. 왜냐면 클렌징 오일의 목표가 뭐냐면, 모공 안쪽에 기름이 박혀있는 부분에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씩 안쪽까지 박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 클렌징 오일 성분이 이 안쪽에 있는 블랙헤드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묻혀주는 거예요. 클렌징 오일을. 오일이 이렇게 묻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손에 물을 한 줌 진 다음에 여기서 롤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물 묻혔던 것처럼 여기서 밀키스 색처럼 하얗게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클렌징 오일이 피지와 같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부분이 물과 함께 만나서 유화가 된 상태예요. 그럼 이걸 닦아낼 때 어떻게 닦아내는 거냐면, 물로 얘를 다시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솔직히 깨끗하게 닦여지는 습관이 있으면 클렌징 오일로 단일 세안으로 해서 닦여질 수가 있지만, 꼼꼼하게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마찰도 많이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또 어떻게 한다? 클렌징 폼으로 다시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렌징 폼 단계까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게 블랙헤드를 줄이는 방법인 거예요. 집에서 모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블랙헤드 검게 나와 있으면 그거 되게 짜고 싶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손으로 짜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블랙헤드가 만약에 있다. 얘를 짜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좁은 입구를 일시적으로라도 늘리면서 짜지게 되겠죠. 우리가 짤 때마다 계속해서 단단한 어떤 덩어리가 좁은 말랑말랑한 입구를 계속 벌리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기도 좋을 거고, 분명히 짜다가 이쪽
그쪽 부위에 피부에 손상이 가해지죠. 이런 식으로라도. 그게 뭐다? 그게 모공성 흉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피부과에서 피지 억제하는 먹는 약을 먹는다거나 피지 파괴술을 해서 피지를 좀 줄여서 모공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미 벌써 본인이 손으로 너무 건드려버려서 흉터가 돼버렸네. 그럼 그때부터는 피지를 줄인다고 모공이 주는 게 아니라 흉터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손으로 안 짜서 2차적인 모공성 흉터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메이크업 등을 통해서 모공이 계속 막고 있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왜 제가 메이크업 빈도수를 줄이라고 하냐면 메이크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몇 호 이렇게 얘기하죠. 인종별로 사람별로 피부 타입마다 이렇게 색깔이 띠는 게 아이온 옥사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온 옥사이드도 되게 돌가루처럼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걸로 색깔을 내서 밝은 타입, 어두운 타입 이렇게 만드는 건데 걔네들이 메이크업 했는데 모공 부위가 그대로 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이크업 입자들은요 이 모공 부위를 다 막아요. 자, 근데 우리가 메이크업 솔직히 아침에 9시까지 출근이면 솔직히 7시 반부터 메이크업 돼 있고 집에 칼같이 오더라도 저녁 7시 반 24시간 중에 12시간 정도가 모공이 막혀 있는 거예요. 피지가 원래 메이크업이 안 돼 있으면 배출이 됐을 애들이 안쪽에서 저류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줄이고 대신 선블럭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선블럭은 하되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선블럭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집에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트러블 등을 막기 위해서는 입자들이 최대한 모공을 안 막고 있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커튼이 쳐져 있고 창가 쪽이 아니라면 집에서도 선블럭 바르지 말고 모공을 입구를 막을 만한 이벤트들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제 레티놀 연고를 좀 써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주의해서 써야 돼요. 레티놀은 정말 자극감이 있어요. 그 모공이 넓은 분들이 뭘 많이 하죠? 여드름 있거나 각질 제거, 병원에 가서도 필링하고 막 이러죠. 필링으로 안 그래도 피부 표면이 벗겨져 있는데 비타민 A라는 되게 자극성이 있는 애를 바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 따가워지고 색소 침착에 이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꾸 유튜브에서도 피부과 전문의가 막 자기만 알려고 안 알려주는 방법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어그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병원에는 레티놀 바르고 문제 생기신 분들 엄청 많아요. 제 환자분이 독일에서 오시는 분인데 독일에서 한국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유튜브 보니까 레티놀 이거 바르래. 발랐다가 갑자기 피부 확 예민해지면서 없는 김이 있는 김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의 울듯이 오셨어요, 얼마 전에. 이런 분들도 되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레티놀은 주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냐면 일단 테스트를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라야 되는 부위. 보통 레티놀 바르는 부위가 기미 같은 데 좀 바르라 하잖아요. 그럼 그 부위에 파달의 반쪽 바르라고 그래요. 다음날 일어나는데 별로 따갑지가 않아. 자극감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얼굴 전체에 그 용량으로 바르라고. 그러니까 레티놀은요 부족하게 바를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평소에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 근데 갑자기 환절기에 무슨 화장품 잘못 써서 얼굴에 갑자기 피부염이 살짝 와 있는 상태인데 나는 매일마다 밤에 하는 루틴이었던 레티놀을 발랐어. 그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라 생각할까요? 이거 왜 그러지? 뭐 때문이지? 이유를 못 찾아요. 나는 이제까지 2년간 레티놀을 써왔는데 얘는 문제가 아닐 거고 다른 게 원인이겠지 라면서 피부가 예민한 상태에서 계속 레티놀을 반복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사실 개를 끊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발라야 돼요. 하이드로퀴노는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멜라닌을 만들 때 티로신이라는 애가 티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도파퀴논이라는 걸로 만들어지고, 얘네가 유멜라닌, 우리가 말하는 갈색 색소를 띠는 멜라닌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아까 말했던 이 효소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흑자나 색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바른다고 얘네가 점점 흐려지는 개념이 아니라 뭐다? 새로 만들어지는 애를 억제시켜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여기에 뭐 점이 있어. 그러면 막 그런 거 하이드로퀴논 같은 거 많이 바르면 점이 사라지겠지? 안 사라져요. 걔는 결국은 레이저 토닝, 레이저로 물리적으로 깰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미백은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것도 미백인데 새로 합성되는 걸 억제시켜주는 것도 미백이긴 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좀 피부톤을 하얗게 만드는 거지, 얘를 계속 바른다고 있는 점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 색소는 피부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 루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되게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레이저 토닝이나 레이저를 받는다고 유에서 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밀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점세포의 밀도가 몇 개가 넘게 되면 점으로 보이네. 그러다 얘가 그 커트라인을 이하가 되면 점이 사라졌네. 이 개념이에요. 점이 0이 되는 건 결국 뭔지 아세요? 백반정 환자인 거예요. 점세포를 0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커트라인인 점의 밀도 이하 값으로 줄이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로 점의 밀도를 줄여놔도 그 사이 치료 관계 동안 선블럭을 제대로 많이 안 발라서 태닝이 되고 뾰루지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염증 색소 침착이 생기면 점의 밀도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뿌리가 덜 뽑혔네, 이거 뿌리가 남아있어서 재생했나봐가 아니라 항상 색소 치료는 뭐다? 점의 밀도를 줄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점의 밀도를 줄이는 의사의 시술도 중요하지만 점의 밀도가 증가되지 않게 평소 생활 습관으로 점세포의 밀도가 증가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만 국한시킨다면 얼굴에 있는 윤곽 자체가 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나이가 들어 보여요. 턱선 자체가 조금 무너져 있다거나 심수포 부위가 이렇게 터져 있다거나 아니면 눈 밑쪽이 좀 꺼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가 무조건 이렇게 꺼져가지고 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살이 이런 식으로 돈독하게 처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얼굴을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핵심이죠. 거기다가 이제 주름, 우리가 미간주름이나 이마주름이 동년배 분들보다 좀 많은 분들은 나이가 좀 들어 보일 수가 있죠. 검버섯은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검버섯은 사실 진단을 잘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검버섯은 보통은 노인성 인구, 그러니까 나이가 한 50, 60대 넘으신 분들이 햇빛을 하나도 차단하지 않았었을 때 그 특유의 과각화증이라고 살이 약간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넓게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흑자를 검버섯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현대인 분들은 검버섯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선크림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마사지는 사실 피부과 전문의로서는 그렇게 추천드릴 수가 없긴 해요. 왜냐면은 물리적 자극, 아무리 약한 자극도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미가 악화가 돼요. 오늘은 마사지 방법보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얼굴 운동법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얼굴을 크게 한 3등분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마주름이 특히나 더 나이가 들면서 깊어지는 이유가 눈꺼풀이 자꾸 처지게 되고 이러니까 얘를 눈을 들어 올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마의 주름이 더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이 윗부분 3분의 1을 조금 동안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눈 부릅뜨기 운동을 항상 강조를 해요. 우리가 눈꺼풀 올림 근육이라는 게 이 눈꺼풀 위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힘을 주면서 눈꺼풀을 잡아당기면서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힘이 약하니까 눈 뜰 때 무슨 근육이 개입되는 거다? 이마 근육이 개입이 돼서 눈이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꺼풀 올림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게 되면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의 개입이 줄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눈꺼풀 올림 근육을 올리는 방법은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잡고요. 잡은 상태에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만만히 보면 안 되는 운동인 게 실제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하늘을 보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몇 번 하잖아요. 되게 피곤해요. 그 부위가 눈꺼풀 올림 근육이에요. 근데 여기를 잡아주라는 이유는 올리다가 이마주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게 이제 위에 3분의 1 눈 부릅뜨기 운동 제가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이 중안부에 있는 조직들이 이렇게 처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안면 근육을 잘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피부랑 지방이 처지는데 근육까지 안 써서 퇴화가 되니까 여기가 플랫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위가 꺼져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죠. 여기를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광대 승천 운동이라고 그래서 여기 부위를 위로 들어 올리는데 너무 이렇게 들어 올리면 또 눈가주름이 생기니까 제가 항상 여기 잡고 이렇게 자 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주름이 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유지해주고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안면은 광대 승천 운동이 있고, 이 아래 3분의 1을 보게 되면 나이가 드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인중이 되게 길어져요. 왜냐면 여기 입주에 둘레 근육이 있고 윗입술을 위로 잡아당기는 내쌍의 근육이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도 되게 퇴화가 되고 하니까 여기가 점점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 입 안쪽이 치아 같은 것들도 되게 폭이 좁아지게 되고 이쪽에 있는 부분들의 구조물이 작아지니까 입 안쪽으로 입술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술이 되게 가늘어지죠. 그러니까 나이가 덜 들어 보이는 동안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쪽 부위에 있는 근육을 키워서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근육이 이 윗입술을 위로 당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인중도 좀 짧아지고 윗입술도 말려 들어가는 애가 조금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하라고 하는 게 이런 데는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를 코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윗입술을 이렇게 들어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쪽 부위가 되게 텐션이 되면서 아마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짧아지니까 얼굴이 좀 동안으로 보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 부분은 뭐가 있냐면 목 부위에도 결국 우리가 계속 핸드폰 보죠. 잘 때도 베개 높게 놓고 핸드폰 보다 자고 계속 접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완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완한 적이 별로 없어요. 배도요, 자세가 안 좋은 사람 계속 접혀 있는 분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여기 금 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이완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도 항상 이런 식으로 벌린 상태에서 턱까지 다물어줘서 최대한 안쪽 펴질 수 있게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도 들어서, 그리고 평상시에도 핸드폰도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목주름을 좀 예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땀이 노폐물이 증가된다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술 마신 다음에도 그렇고 땀 쫙 빼면 되게 좋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땀의 성분은요 99%가 물이고 나머지는 그냥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땀 속에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어떤 요소나 암모니아의 노폐물의 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미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중금속을 또 측정해보니까 거의 측정하기 힘들 정도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우나가 노폐물 방출을 증가시킨다? 이건 사실 증거가 미비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노폐물 처리는 어디서 하죠? 간이랑 콩팥, 이 신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우나에 계속 있게 되면 피부의 혈류가 증가되게 돼요. 그럼 우리가 특정 부위 혈류가 증가되게 되면 간과 신장에는 혈류가 감소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노폐물 처리 기능이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땀을 빼는 이 행동들이 노폐물 처리에 도움이 전혀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꼭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원장님 근데 사우나 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잖아, 상쾌해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왜 그런 기분이 드는 거냐면, 사실은 열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몰핀보다 진통 효과가 더 강한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사실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가 되니까 기분도 싹 좋아지게 되고, 또 열을 가해지게 되면 근육이 릴렉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이 드니까 뭔가 독소도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착각이 들 수가 있죠. 코로나 이후로 지나가면서부터 전 세계적인 미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퍼스널라이제이션, 개개인화예요. 개별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보면 약간 미인상이 있었잖아요. 딱 성형수술할 때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요 난 내 개성을 살리고 싶어.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 누구 A처럼 돼주세요의 개념이 아니라 내 개성을 살리면서 피부가 밝게 해주세요,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싶어요, 이런 게 우리의 니즈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인구가 고령화가 되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되게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사실은 50대, 60대 돼 보이면 피부가 확 늙어 보였는데, 옆에 있는 A라는 분을 보니까 나이가 60대인데 실제로 40대처럼 보이는, 이런 분들이 실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니까 40대 이상의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젊었을 때부터 젊어 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많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강조하는 게 슬로우 에이지.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순 없지만 천천히 늦게 하자. 그러니까 수술로 땡긴다고 어디를 막 높인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퍼스널라이제이션, 내 개인적 특징을 살리면서 최대한 노화를 늦추자. 이게 요즘의 트렌드라 보시면 돼요.